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어, 저희 에듀큐레이션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진로 진학 콘서트 오늘은 심리학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줄 학생은 저랑 같이 이제 고3 때 입시 준비를 했었고, 네, 심리학 쪽으로 계속 준비를 해서 원하는 대로 심리학 전공을 택해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 생활을 다른 대부분의 요즘 트렌드와 좀 다르게 일찌감치 마치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해서 계속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생의 발표를 한 3, 40분 정도 일단 들으시고요. 뭐 중간에 이제 제가 대신에 질문을 좀 드리기도 하겠고, 그 밖에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이것저것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가능한 좀 뒷부분에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효지 학생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제가 이거 풀어야죠. 음, 음,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계속 공부를 했고, 지난 2월에 석사 졸업을 했습니다. 제 이름은 하효지입니다. 음, 네, 먼저 목차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간단히 학과 소개를 하고 미리 공지되었던 순서대로 누가 심리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적합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진로 계획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 지금 보시는 목차대로 순서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학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심리학은 인간의 근본 문제인 마음과 행동의 원인을 실험, 조사, 관찰 등의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철학이나 문학과는 달리 동물이나 인간의 행동을 통제된 상황에서 측정합니다. 연구 방법이 정밀하고 객관적이어서 과학적 사고방식을 통해 다양한 인간 문제를 분석적으로 이해하려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분야인데요. 이 소개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이렇게 진학한 학생들은 저희 학교에서는 발달 및 발달 임상, 상담, 소비자 광고, 인지 심리 측정 등의 분과 과목으로 조금 더 특화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학부 수준에서는 한 트랙만을 선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과목을 골고루 학습하게 됩니다. 가장 궁금한 질문이 이제 누가 심리학과에 적합한가? 인문 분야에 적합한 학생, 혹은 사회 분야에 적합한 학생, 혹은 이공계 분야에 적합한 학생 중에 누가 가장 적합하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학생 중에 누가 적합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이 인간 근본 문제인 마음과 행동의 원인을 실험, 조사, 관찰 등의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것은 맞지만, 맞고 이게 또 철학이나 물리학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실험, 조사, 관찰 등에 능할 것 같은 사회 분야나 이과 분야의 학생이 맞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또 처음에는 인문 분야로 입학을 했다가 심리학을 복수 전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과학적 사고방식, 즉, 연구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 정의한 문제를 어떻게 통계적 지식으로 이제 가설 검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수학적 베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분야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융합적 학문에 관심이 있고 다양한 인간 문제를 분석적으로 이해하려는 학생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만약에 탄탄한 통계 베이스가 조금 받쳐준다면 저는 이게 좀 금상첨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은 모두 다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듯이 조사나 관찰, 실험 이 모든 분야에서 몇 퍼센트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집중을 잘하는 건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어디까지를 뭐라고 할 것인가, 학교 적응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얼마나 차이가 나면 그 음정이 다르다고 느끼는가, 이 전체적인 인상에서 느낄 수가 있듯이, 수량화를 하고 그 수량화된 숫자를, 그 숫자의 차이를 어떻게 통계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이 더 심리학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융합적 학문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 다양한 인간 문제를 조금 더 분석적으로 이해하려는 학생이 적합하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저 때는 문이과가 있어서 이과였는데 2학년 때까지, 그 이과였다가 문과로 옮겨갔던 배경을 되게 조금
특이하게 봐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입시가 끝났을 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문이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융합적 학문에 관심이 있고 다양한 인간 문제를 분석적으로 이해하려는 학생이라면 심리학과에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전에 거기 네. 질문이 몇 개가 지금 생겼는데, 우선, 약간 이게, 심리학과가 보통 그 문과라고 하지만 이제 상당히 이과적인 속성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잡아낸 건,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따라서 이게 어디는 이제 문과대학에 소속이 돼 있고 단과대가 어디는 사회과학대학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화여대는 사회과학대학에 들어가 있나요? 네, 사회과학대학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사회과학대학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한번 질문을 했던 거였고 그다음에 여기 통계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럼 우리가 약간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 드는 생각은 야 그러면 수학을 잘해야 되나? 라는 일단 또 생각이 들거든요. 수학을 못하는 문과 학생은 가면은 다니기가 힘든가요? 수학을 못하는 문과 학생이라고 그렇다고 수학이 이공계 수준으로까지 어렵지는 않겠지만, 음? 만약에 심리학과에 진학을 한 뒤에 대학원 수준에서 통계로 이제 만약에 진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수학을 잘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음? 수학을 아주 못하는 학생이라면 학부 수준에서 필수 과목 정도는 이수를 할 수가 있겠지만 대학원에 와서는 약간 힘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SPSS나 스타타 정도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 베이지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만약에 학생이 설문 연구를 하게 되면, 저희 학교에서는 SPSS나 M+와 음, 같은,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음, 만약에 이제 실험 연구를, 저는 실험 연구로, 학위를 받았는데, 그 실험 연구로 학위를 받게 되면 베이지언도 요즘은, 같이 보고를 하는 추세입니다. 음. 그다음에 지금 석사를 2월에 받았다고 해서 그 네. 학부가 18학번이었죠. 네, 17이었나? 18학번이요. 18이었죠. 18, 19, 네. 2. 그러면 3년 다닌 거예요, 학부를? 3년 반 다니고, 3년만 석사를 다니고. 1년 반을 했어요. 아, 네. 석사가 1년 반이 돼요? 그럼 통합과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 네, 통합과정이고 둘 다 이제 조기 졸업을 해서 그렇게. 음, 석사가 3학기도 되는구나.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네. 만약에 심리학과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전형으로 학생을 이제 선발하는데요. 이 해당 내용이 제가 처음에 입학할 때랑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고교 추천 전형이라고 해서 교과 전형으로 이제 입시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미래 인재 전형으로 입학을 했었는데, 이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리고 고른 기회 전형, 논술 전형, 혹은 정시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정시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이제 자유전공이라고 해서 호크마 대학에 소속이 돼서 이제 어, 이 학생들은 전공이 없어요. 그래서 전공이 없고 1학년 말에 다른 교수님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전공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전공을 결정을 해서 심리학과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학생들이 심화 전공을 할 것인가, 복수 전공을 할 것인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심화 전공의 경우에는 복수 전공보다 한 세네 과목 정도를 더 이수하게 됩니다. 1학기 개설 과목과 2학기 개설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23학년도 1학기에 어떤 강의를 못 들었다고 하면은 2024학년도 1학기에 들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2023학년도 2학기에 어떤 강의를 못 들었다고 하면 2024학년도 2학기에 해당 강의를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화 전공이나 복수 전공으로 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심화 전공을 하는 학생들도 많고 복수 전공을 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반반 정도 이제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복수 전공, 다른 과로 이제 입학을 했는데 복수 전공을 해서 심리학과를 복수 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1, 2학년 과목의 경우에는 대형 강의가 많고 3, 4학년 강의 같은 경우에도 어, 네, 대형 강의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과가 어, 국전으로서 되게 인기 학과였는데 요새도 그런가요? 네. 제가 느끼는 인상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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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이제 아직 그래도 만약에 취업을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상경 계열을 선호하는 어떤 경향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주로 음, 상경 계열을 이제 전공하는 학생들이 하나는 조금
취업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아도 괜찮은 학생들이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학생들은 인문이나 이미 다른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데 정말 대학원에 관심이 있어서 심리학과를 진학을 하는 그런 트랙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입학할 때는 많이 없었지만 제가 2, 3학년 되면서 좀 많이 느꼈던 거는, 공대 학생들이 심리학을 복전해서 인공지능 쪽으로 이제 조금 진학하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있고, 또 심리학과 학생의 경우에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뇌인지 학과가 있는데, 뇌인지 학과나 컴퓨터 공학을 이제 복수 전공을 해서 조금 인공지능과 관련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도 이제 많은 추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럼 심리학과에 이제 들어오면 무엇을 배우는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예전에는 심리학과라고 하면은 되게 심리 테스트나 이런 조금 민중 심리학 경향이 있는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심리학이 과학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뉴런을 많이 배우는지 그런 걸 이제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뉴런부터 배우지만 뉴런만 배우지는 않습니다. 심리학의 이해에서 개괄하는 내용은 심리학의 역사, 즉 뭐 프로이트, 융,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초기 학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 심리학 경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조금 간단하게 개괄을 하고, 그리고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뭐 조사나 실험, 관찰 등의 방법 등을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연구 방법의 이해, 또 스키너 책으로 유명한 행동주의, 그리고 지금 뉴런부터 배우나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뇌와 신경계, 인간 발달, 정서, 성격, 사회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를 이제 처음 개론 수준의 과목에서는 배우게 되는데요. 다만 뉴런부터 배우나요?라는 이제 질문이 어디서 출발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신경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fMRI와 같이 영상 장치를 사용한 연구나 간헐적 성격의 연구가 증가하고 있고, 화학과나 물리학과 이런 과와 조인을 해서 논문을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발달 장애 치료 등에서 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호르몬의 대사 등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뉴런이나 신경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개론 수준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만약에 학생이 뉴런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꼭 뉴런과 관련된 인지심리학 등의 분야로 진출할 필요는 없고, 다른 조금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적은, 그렇다고 없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적은 상담이나 사회심리학 분야로 이제 진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분야에서도 간학제적 성격의 연구가 많기 때문에 아예 이제 그런 이해를 안 하고 이제 공부를 계속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하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학부 수준에서는 어느 과목이 어느 전공이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 없는 과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격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발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상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분야의 총체적 이해를 하는 것이 학부 공부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일일이 다 이제 읽지는 않겠지만, 발달 및 발달 임상에서는 이런 과목을 배우고 상담에서는 이런 과목을 배우는 등 트랙별로 어떤 과목이 있는가를 제가 몇 가지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서. 심화 전공을 하는 경우에는 2023년도 입학한 학생을 기준으로 48학점을 들어야 되고요.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에는 39학점을 들어야 되고, 이에 더해서 필수 교양 24학점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 이제 다 더해 보면 이제 사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졸업 학점에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이 복수 전공을 할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 사실은 다양한 과목을 듣고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심화 전공을 하는 경우도 많고, 1학년 세미나 과목이라고 해서 필수는 아니지만 다 듣는 분위기인 과목을 1학년 때 들으면서 교수님과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내가 복수 전공을 할 것인가, 심화 전공을 할 것인가, 이거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2학년 때 이제 복수 전공을 하기로 결심을 해서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지만 다양한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그게 많이 열려 있고 특히 심리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만 공부해서 대학원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을 찾기가 또 생각보다 드물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뭐 심화 전공을 하느냐, 복수 전공을 하느냐보다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걸 얻었고 그 얻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연구 분야로 진출을 하고 싶은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래는 제가 전공 과목을 제가 캡처를 해서 이제 올려놓은 것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심리학 인턴십이나 뭐 자기 도전 설계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이 과목들은 이 학생이 심리학 관련해서 현장에서의 조금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설되어 있는 과목인데 이 과목들의 경우에는 교수님과의 개별 면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심리학과의 또 하나의 특징은 비사대 교직을 이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저는 비사대 교직을 이수하지 않았지만 소수의 학생이 선발이 되고 교직 과정 이수 예정자를 선발할 경우에 전문 상담교사 2급으로 신청을 해서 그 이후에 임용고사를 이제 통과를 해서 학교로 발령을 받아서 삼남 교사로 재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위에 이제 교직 과목이나 필수 이수 과목, 교육 봉사활동 등이 이제 필요한데, 이 부분은 필요한 학생들이, 정확히 과 사무실에서 전달을 받아서 그때그때, 업데이트된 정보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일단 여기까지 몇 개만 더 또 우리 추가 질문을 좀 하고 갈게요. 여기 지금 소수 학생이 선발된다 그랬는데, 그럼 이게 나름대로 좀 경쟁이 있는 건가요? 심리학과 학생들한테서? 어, 원하는 음, 학생들이 생각보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원할 당시에 저희 과에서 8명인가 지원을 음, 했다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음, 예, 그래서 이제 8명인가 지원을 했고, 그중에서 두세 명만 이제 선발이 되고, 이 음, 선발된 학생들이 이제 추가로 이수해야 되는 교육봉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학생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두세 명이라는 건 뭐 절대평가인 거예요? 아니면 그런 식의 어떤 쿼터가 있는 거예요? 면접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고요. 네. 음, 그 면접을 통해서 이제 선발을 해서 성적과 면접을 이제 두 가지를 합해서 봐서 음, 이제 최종 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쪽도 나름대로 좀 경쟁이 있긴 있네요. 그다음에 그 앞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과목들 이름들이 조금 흥미로운 것들이 있는데 이제 뭐 이제 약간 고등학교에서 보통 심리학에 왜 관심 가졌어요? 그럼 이제 예전에 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범죄 심리학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이 범죄 심리학이란 과목은 없네요. 여기 법 심리학은 좀 이건가요? 좀 다른가요? 법심리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자주 개설되는 과목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이제 범죄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예를 들어서 사이코패스 뭐 이런 과목을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음, 발달 장애 쪽으로 이제 주로 음, 전공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편이고요. 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범죄 심리학이 이제 특화된 학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범죄나 이런 것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군이나 위험 아동들 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어떤 사회적 요인이 어떤 사람의 어떤 성향을 더 강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중점해서 이제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나 이제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이제, 내 그냥 교양 과목 들을 때 심리학 개론을 들어갔더니 첫 시간부터 뉴런을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거의 뭐 교과서가 생물 교과서 비슷하게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잘못 들어왔네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약간 교양 쪽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심리학은 뭔가 봤더니 이제 인간관계 심리학이랑 과목을 들어가니까 그냥 내가 생각했던 심리학 내용을 좀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냥 통상적인 심리학을 다루는 과목 수업은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심리학이나 음, 사회심리학 혹은 성격심리학 심리학. 이런 과목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심리학이고 혹시 음, 아동 발달에 관심이 많고 뭐 육아나
음, 아니면 이 아동들이 어떻게 해서 사춘기를 겪고 이런 것에 관심이 많다면 발달 심리학 또한 굉장히 익숙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넘어가 보죠. 네. 그렇다면 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이제 구성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한 질문인데요.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심리학에 대한 관심을 교과 과정으로 쉽게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설명했듯 저는 고등학교 때 이과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과에서 왜 문과로 전향을 했는가 혹은 이과에서 어떤 부분이 한계로 느꼈는지 문과에서 어떤 부분을 한계로 느꼈는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적용 가능성이 있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이런 과목에 대한 관심사가 심리학에 대해 본인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게 충분히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앞에서 통계 베이스가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계나 미적분 과목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으면 플러스 점수가 되는데요. 앞서 이제 김현 선생님이 지적해 주셨던 그런 통계를 이제 해석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숫자만 읽고 이제 유의도 수준이라고 해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만 읽어도 되지만 음, 그 숫자가 어떻게 도출되고 어떤 기준으로 뭐 어떤 자료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별한다. 이런 그 유도식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식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목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다면 충분히 플러스 점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학생이 인문 계열에 조금 중점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 과목에 관심이 많다면 융합적 인재라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 이것 역시 굉장히 좋은 셀링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목표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업계 진출에 대해서 적는 것은 소비자 전공이 아니면 추천하지 않고 소비자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이라고 해도 저는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어, 다행히 국내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심리학을 전공한 뒤에 업계로 진출하는 것이 아예 터부시 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특히 미국이나 이런 심리학을 아무래도 좀 주도하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이런 데이터 회사에 이제 박사까지 공부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그 학계와 업계의 페이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학계로 진출하는 학생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에서도 그런 경향이 아무래도 조금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학생이 임상심리사나 상담사 등을 이제 희망을 한다면 예를 들어 예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울, 불안의 증가 같은 사회 문제 등을 언급할 수가 있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특정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증후군 등을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같이 흔히 알려져 있는 발달 장애 등에 관심이 많다고 기술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현장에서 전문 인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와 같이 연구직을 희망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지를 언급하시면 되는데요. 이는 위 예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만 조금 더 이제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발달 임상 상담 등의 분야로 진출하고 싶은 학생의 경우에는 성차나 문화차, 특히 외국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에는 만약에 뭐 스페인어과다 하면 문화차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훨씬 쉽겠고요.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심리학적 차이 등 이런 것을 언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지의 경우에는 인간의 시각, 청각 등이 사고에 미치는 영향 등 우리의 감각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가를 중심으로 이제 기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소비자의 경우에는 광고 효과나 인적 자원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춰서 심리학자가 가질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통계 분야에 관해서는 인간의 마음을 수량화하는 데 관심이 많다는 것을 언급을 하면 좋겠고요. 특히 심리학자가 통계를 하는 경우에 흔히 하는 것이 이제 만약에 우울 검사를 한다고 하면 그 검사지를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된 검사지가 얼마나 좋은 검사지인지 평가하는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기술을 하시면 좋은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 조금 더 최근 트렌드를 아시고 싶으시거나 조금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에 참고하면 음, 최신 트렌드를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기도 하고 음, 여기에 가보면 연차 학술대회 자료가 있어요. 연차 학술대회. 그래서 연차 학술대회 자료를 아마 연차 학술대회 이 자료를 아마 연차 학술 대회 자료를 모두 다 읽는 건 어렵겠지만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이제 검색을 하면 초록 정도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최근에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됐구나 하는 것을 다 알지는 못해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음, 네. 마지막으로 외국어 능력인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교양, 전공 과목 등이 영어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필수 영어 학점이라고 해서, 저 때는 12학점이라고 해서 얼마가 안 됐는데, 최근에는 어떤지 전 잘 모르겠는데, 영어 학점이 존재를 하고, 수업이 국어로 진행되더라도 지정 도서가 원어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 이거는 이제 다른 학교랑 제가 비교를 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해외에서 오랜 기간 체류한 학생이 많아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영어 구사가 요구가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심리학 과목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쓰다가 조금 문법적으로 안 맞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쓰는 구어체 단어를 썼어요. 그랬는데 구어체의 단어를 썼는데 그게 감점이 돼서 되게 아쉬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어체가 아니라 정말 공식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이제 문법적인 이제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당장 1, 2학년 때는 제2외국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3, 4학년에 가서 혹은 유학을 준비하는 경우에 제2외국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2학년 때부터 제2외국어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선택지를 넓히고 특히 외국 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면 이력서에 기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력서에 어떤 언어를 더 잘한다고 해서 이 학생이 붙고 떨어지고 이런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이제 일정 수준의 외국어 능력을 이제 갖고 있는 걸로 봐서 이게 어느 정도의 교양 수준이라는 것을 전 내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잠깐만요. 질문이 좀 여러 개 생겼는데, 여기서는, 일단, 저기, 유학할 때, 근데, 뭐, 인증 같은 거를 제2외국어까지 첨부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보통 뭐, 플루언트, 뭐, 인터미디에이트, 뭐, 그냥 이 정도만 썼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요. 근데 그 유학 서류를 준비할 때 그 그냥 준비하는 자기소개서나 CV 같은 경우 말고 그 화면에서 몇 년 동안 배웠는지 뭐 이런 걸 자세하게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음, 네, 그래서 이 학생이 단순히 어느 수준이다라는 게 아니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언어 관련해서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음, 이 학생의 다문화적 배경이 얼마나 되는지, 꼭 저 같은 전공이 아니라도 다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해외 체류 경험자가 많은 것 같다라는 건, 이게 이제 약간 그런 구성원 자체가 뭔가, 뭐 다 특례는 아닐 테니까, 그럼 뭐, 외고나 네. 국제고 비중이 좀 높다는 걸까요? 아니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런 거보다 이거는 제 경험이라서 단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 주변에 외고나 국제고를 진학한 경우에 외고 국제고 진학 전에까지는 해외에서 계속 살았어요. 꼭 영어권이 아니더라도 국제학교를 계속 다녀서 이미 굉장히 음,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학생이 많았고요. 특히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영어 그냥 교양 과목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일정 수준 점수를 넘으면 이제 면제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면제받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면제가 되면 사실은 그 학점을 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그 1학년 때는 굉장히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또 더 필요한 과목들을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이런 학생들과 영어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사실 이해도가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고 에세이를 써도 깊이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 부분 첨언을 했습니다. 네. 그럼 하나만 앞으로 가보면, 슬라이드를, 네, 이게 되게 그 소중한 얘기인데, 이제 보통 이제 심리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이제 좀 만나서 얘기 시작해 보면, 내지는 생기부 뭐 이제 좀 일할 때 나름대로 했어요라고 하면, 그걸 뭐 했는데, 근데 요새 뭐 한동안 유행하잖아요. MBTI에 대해서 뭐 했어요라고 이제 애들 좀 갖고 와요. 그럼 이거는 심리학 전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평가를 해줄 수 있나요? 일단 MBTI는 안 좋아해요. 아무도 안 좋아하고 그, 그 이유가 뭐냐면 가치가 없어요, 일단 학술적으로. 네, 일단 그 몇 가지, 이 대표적인 문제를 말하자면 음, 인간의 성격을 16가지로 만든다는 것부터가 음, 이제 말이 안 되는데 음, 만약에 검사를 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이냐, 아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점수가 높은 학생, 심리 검사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모의고사 등급을 나누듯이 9등급이 가장 적어야 되고 1등급이 적어야 되고 5등급이 가장 많은 단분 분포를 떼야 돼요. 근데 MBTI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7등급과 3등급이 함께 높은 분포가 나타나고 나머지는 굉장히 낮은 분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심리 검사지 측면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검사지입니다. 이게 재미로 이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계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검사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계속 좀 부탁할게요. 네. 그러면 방금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야 하고 어떤 스토리텔링이 학생에게 맞을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독서해야 하는지 고등학생을 위한 책 추천 파트를 제가 만들었어요.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되고 독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저도 고등학교 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책에는 개론 수준에서 배우는 대표적인 실험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심리학적 실험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전공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심리학적 실험이 어떤 것인지 아이디어를 얻는 것 정도에 도움이 되지만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이 실험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비윤리적인 과거의 실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구 윤리적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사고를 해보는 그런 측면이 만약에 생활 기록부에 드러난다면 이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고등학생 때부터 너무 유명했던 책이라서 이미 조금 니시를 잃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책으로 공략을 저는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이미 독서 부분이 없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책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스토리텔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다면 다 아래와 같은 도서를 읽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발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사회를 만날 때 저는 사실 이 책은 읽어보지 않았어요. 왜 이 책은 읽어보지 않았냐면 이 책은 육아를 하는 어머님들께서 읽어보시면 되게 주양육자가 읽어보면 되게 좋은 책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찾으려고 찾아보니까 아동 발달에 대해서 양육자가 아닌 사람의 관점에서 쓰인 책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책을 이제 추천을 하게 됐고 그릿처럼 이제 꼭 그런 발달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런 책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임상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이 현장에 계신 전문 인력 선생님이 직접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통계는 지금 여기 베이즈 정리라고 나와 있는데 베이즈 정리와 빈도주의자 관점 두 개로 나뉘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최근에는 베이즈 정리로 인한 이미 정리한 그런 수치를 같이 언급하는 게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렌드를 이제 반영하는 듯한 베이즈 정리를 같이 이제 언급을 해 주시면 이 학생이 심리학 통계 전반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하는 어
그런 인상을 남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인지는 제가 좀 다양한 책을 언급을 했는데 이런 책들이 사실은 인지뿐만이 아니라 발달이나 임상 상담 등 이제 전반에 어떤 함의가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기억의 뇌과학이나 언어의 뇌과학 또는 걷기의 세계, 최근에는 움직임과 인지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최근 10년간 되게 연구가 많이 됐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읽어 보시면 아마 본인이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분야를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소비자 광고는 너무 유명한 책인데 넛지가 소비자 광고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초록색 판 말고 노란색 판, 제가 초록색은 읽어보지 않았고 노란색 판은 읽어봤을 때 그 카인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분이 행동 경제학을 하셨지만 심리학 논문에서도 주로 인용이 많이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 외에 사피엔스와 같이 진화 심리학적인 이제 주제를 다루는 것이나 호모데우스 혹은 이기적 유전자 이런 진화 심리학 혹은 인류학적 기본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책도 학생이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잡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멈출까요, 선생님? 아니요. 넘어가죠, 일단. 여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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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은 학생이 입학한 다음에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복수 전공이랑 교환 학생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같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1학년 2학기와 2학년 2학기 사이에 심화 전공을 할 것인지 복수 전공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왜 이때 선택을 해야 되냐면 1학년 과목, 즉 전공 필수감 1학년 과목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들어야 졸업이 되는 과목인데 이 과목 같은 경우에 1학년 TU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3학년, 4학년 가서 이 과목을 들으려고 하면 수강 신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1학년 때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절학기를 들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특히 계절학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재수강을 하거나 아니면은 필수 과목을 듣는데 많이 할애를 하는 학기이기 때문에 이 학기를 안 듣거나 아니면 더 필요한 과목을 들으려면 1학년 때 반드시 1-2학년 때 반드시 복수 전공을 결정을 하고 전공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시기에 진학을 할 것인가 취업을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시기에 취업을 할 것이라고 결정을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이제 '아 진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학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학석사 연계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 과정의 가장 이점은 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학점을 들어서 졸업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만약에 유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을 하는 게 그런 입시 시장에서도 굉장한 엣지를 제공을 하는 만큼 이것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복수 전공과 교환 학생의 경우에는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닌데요. 이제 아래 그림에 제가 첨부를 했듯이 졸업 학점이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 이런 필수 학점을 다 듣고 필수 교양 학점도 다 듣고도 조금 많이 남아요. 그래서 3전공을 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게 볼 수 있고 이런 탓에 뭐 5년이나 6년 정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교환학생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 학부생 신분으로 랩실 경험을 쌓기 쉬운 대학을 공략해서 교환학생을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언제 빛을 발하냐 하면은 유학 서류를 지원할 때 굉장히 빛을 발합니다. 이 학생이 우리말을 하는 랩에서 일을 해봤고 그 랩에서 이런 것들을 했구나 하는 게 이제 경험적으로 굉장히 어떤 보증수표처럼 이렇게 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안 했어요. 이걸 안 했는데 이걸 안 했지만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전공과 교환학생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모든 것을 다 하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대학 생활의 또 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 진로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심리학 전공생들이 왜 대학원에 진학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얘기가 돼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사, 석사, 박사까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심리학 관련 직종은 최소 석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상담교사로 학교에서 재직을 하지 않는 이상
석사 이상의 학력이 요구가 되고 시장에서 심리학자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 연구 실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서 임상심리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 선생님들이 몇 년간 현장에서 일을 하신 뒤에 심리학 박사를 하러 이제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임상 심리사로서 조금 더 입시를 굳건히 하기 위해 연구 실적을 쌓고 조금 더 이제 학식을 조금 더 쌓아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자 심리학 혹은 인적 자원 관리 분야도 학부 수업을 들은 것만으로 전문성을 갖췄다고 하기가 어려운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이 학생들이 다른 심리학 전공자에 비해서 전반에 대해서 이해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경영 전공 학생들은 회사의 생리에 대해서 조금 더 기본적으로 잘 알게 되어 있고 이 학생들과 경쟁을 해서 어 전문성을 갖췄다고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심리학이나 인적 자원 관리 분야로 석사를 이제 이수를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자원 관리나 아니면 마케팅 분야에서 어떤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그런 직종으로 이제 진로 진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직업 선택의 다양성과 프로그래밍인데요. 왜 제가 다양성과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을 같이 썼냐 하면은 흔히 이제 생각하시기에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직업 선택을 한다고 하면 상담사나 어떤 현장에서 전문 인력 혹은 연구직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석사를 졸업한 경우에는 데이터 회사나 데이터 관련 직종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학원 생활을 하는 중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필연적으로 조금이라도 익히게 되는데요. 통계 인지 전공의 경우에는 굉장히 능숙하고 제가 최근에 인지 과목을 들으면서 통계 과목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통계 과목 선생님은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하고 어 굉장히 실전에 능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코딩 테스트 이런 걸 조금만 연습을 하면 취업이 아주 쉽게 될 것 같은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업 선택이 반드시 심리학을 전공한다고 심리학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 전공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은 프로그래밍 스킬이 그냥 업계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통계의 경우에는 R이나 파이썬 등을 이제 충분히 익히게 되고 최근에 통계가 이제 파이썬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인지의 경우에는 파이썬이나 매트랩 이런 거 한데 제가 이거 자바스크립트라고 썼는데 생각해 보니까 C++예요. 그래서 그 매트랩이나 파이썬 같은 걸 이제 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코딩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이제 갖추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을 거치면 취업을 하는 데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고 어떤 꼭 통계 인지 전공이 아니라도 저는 발달 전공으로 석사를 했는데 저는 그렇지만 발달 전공도 통계 프로그램을 돌릴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통계 전공 선생님들만큼은 아니라도 데이터 클리닝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어떤 제가 필요한 모형을 직접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돌리는 거, 신텍스를 작성하는 거, 이거를 익힐 수가 있고 또 자료의 형태를 익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취업을 한다면 박사까지는 꼭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심리학자로서 앞으로 커리어 설계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박사까지 하면 더 좋은 커리어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갖춘 학위로 어디에서 일하게 되는지 당연히 심리 상담사가 되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상담사가 되고 싶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담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심리 상담사의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심리학 관련 직종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심리학이 상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상심리사, 놀이치료사, 행동치료사 이렇게 다양한 현장 전문 인력을 심리상담사라고 핵일화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각각의 다른 직종들이 서로 다른 이제 요구 조건이 있고 서로 다른 수련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심리상담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현장 전문 인력인 것은 맞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다른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언급을 하고자 하는데, 이는 제가 그냥 제 주변의 사례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저희 학과 홈페이지에서 이제 수렴된 그걸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제가 아래 캡처본을 가지고 왔어요. 보시듯이 국내 박사과정 진학, 영유아 아동 놀이치료실, 소아정신과, 신경정신과에서 이제 임상심리사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혹은 발달장애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복지관 및 노인 관련 기관, 최근에 노인 심리학이 되게 어 새로 떠오르진 않고, 새로 떠오르지만 이제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 중 하나예요. 그리고 발달 관련 연구소 혹은 정책연구소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 이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경우에도 심리학자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상담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죠. 대학 상담센터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종합 상담실, 상담교사, 상담실. 상담교사를 하시다가 대학원에 진학을 하셔서 석사 과정을 이수를 해서 전문성을 높이는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소비자 및 광고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기업 마케팅 및 HR 분야,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 리서치 기관, 연구 기관, 컨설팅 회사, 광고 대행사 등에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이 분야가 가장 심리학 중에서 업계와 관련성이 가장 높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인지 분야인데요. 인지 분야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박사과정을 진학을 하거나, 기업에서 기초연구실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마케팅 및 광고 회사, 예를 들어서 눈의 움직임, 안구 운동, 이런 걸 이제 측정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창의성 및 교육 관련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요. HCI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이 높고, 최근에 굉장히 빛나는 분야인 만큼 여기는 수요가 굉장히 많고 공급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 측정 및 통계 분야인데요. 여기 국내외 박사과정 진학을 할 수도 있고, 또 연구기관에서 대량으로 이제 전국구로 1,000명, 2,000명 이상을 이제 수집한 자료를 이제 통계 분석을 하거나, 이런 자료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낼 때, 그런 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교육 및 심리학 관련 연구소, 리서치 기관, 마케팅 및 광고회사, 기업 연구부, 검사 제작회사, 예를 들어 학지사 같은 경우에 지능검사 이런 회사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석사까지 하면 그렇게 되고, 특히 HCI나 인지공학, 뭐 심리 검사 이런 통계 분야는 굉장히 제가 알기로 페이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그런 분야가 있다는 것을 네, 알게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것이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분들 질문 좀 채팅창으로 직접 공개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DM으로 주셔도 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주시기 전에 내가 궁금한 거 한 세 가지만 또 질문을 좀 할게요. 일단 그 바로 먼저 슬라이드 가보니까 막상 이제 이 얘기 보니까 이제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럼 여기 임상심리사나 놀이치료사나 행동치료사는 심리학 전공과 별로 관련이 없는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이 네. 과목, 이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음, 대학원에서 이수를 해야 되는 과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제 공통적인 과목들도 있지만, 네. 공통적이지 않은 과목들도 있어서, 대학원 이제 입학할 때, 네. 어떤 자격증을 딸 것인가를 염두를 두고 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가 음, 더 이제 관심이 있는 분야를 잡아서 박사를 돌아오시거나, 음, 아니면 이런, 어, 임상심리사나 놀이치료사 같은 그런, 이게 이제 9 to 6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파트타임으로 하시면서 대학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심리상담사랑은 트랙이 다르다. 최소한 석사 과정부터는. 네, 음.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요. 경쟁률이 아, 높고 특수대학원으로 분류가 되는데, 임상심리사는 그냥 심리학과예요. 일반 대학원 심리학과예요. 그래서 상담 과목을 듣기가 어렵고, 음, 상담 과목을 듣는 선생님들이 임상 과목을 듣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한데, 임상심리사와 심리상담사가 하는 일이 조금
달라요. 심리상담사는 이제 주로 상담을 업으로 하고 음, 임상심리사는 아동 정신과, 아동 소아정신과나 이런 곳에서 아동을 평가하는 업무를 음, 굉장히 많이 하고 대형 병원에 음, 이제 취직을 하는 게 어떤 중요한 목표일 수도 있고 그 센터에서 임상 심리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다양한 기관에서 임상 심리사로 이제 활동을 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사랑 임상 심리사는 결론적으로 좀 다른 트랙이지만 이 두 사람들이 이 두 직종이 하는 일이 그냥 저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여기 이제 졸업후 진로가 주로 일단 석사를 가졌을 때가 약간 기본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박사를 많이 땄을 때는 박사학위자들은 박사 효리자들 그러면 학교랑 연구소 말고 또 어느 쪽으로 진출을 할 수 있나요? 잡마켓이 어, 박사를 하면 제가 알기로 잡마켓이 크게 달라진다기보다 페이가 달라지는 꽤 겁니다. 다르신다. 네, 이 사람이 조금 더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음, 네, 굉장히 좋고, 특히 여기 정책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다 거의 박사분들이 계세요. 음, 그래서 이 연구소가 굉장히 좋은데, 왜 좋냐면, 교수가 되면 학생들도 봐줘야 하고, 본인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정책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개인 연구실도 따로 있고, 학생들도 안 봐줘도 되고, 안 된다. 되게 그런 전반적인 환경이 더 좋은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네, 그런 우리나라는 특히 박사와 좋아하는 박사. 석사는 다르죠. 네. 이고 석사를 그러면 할 거면 박사를 하는 걸 저는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누가 만약에 질문을 하면 네. 석사를 할 거면 어느 직종을 가든 음, 박사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네. 그 아까 요거 하나 앞으로 슬라이드 넘어가 보면 어, 어. 그럼 이제 여기는 어쨌든 그 이제 석사를 가졌을 때 그런 나름대로 좀 그래도 이제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약간 세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럼 대학원 진학률이 높아요? 본인 학부 동기들 중에 그럼 대학원을 많이 갔어요? 한 40명 어, 되죠, 학부가. 50명? 40 몇 명, 네, 50명 가까이 되는 40 몇 명인데, 그 중에 얼마나 갔어요? 네, 다 대학원에 가지는 않고요. 또, 어, 만약에 경영 이런 걸 복수 전공을 했다 하면은 또 취업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꼭 복수 전공을 안 하더라도 저는 취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을 하는 건 아니지만, 대학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다른 과에 또, 비해서. 네, 다른 과에 비해서. 그리고 1, 2학년 때 대부분 제가 아까 1학년 2학기에서 2학년 1학기 때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심리학과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심리학과의 학생 개론 수준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 재밌는데 옆에 친구는 같이 심리학과로 입학을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애초에 1학년 때부터 소비자학과로 이제 전향을 해서 공부를 하거나 전과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주로 복수 전공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애초에부터 대학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과 음, 애초부터 대학원에 관심이 많은 사람, 이 분류로 크게 나뉘는 것 같고, 저처럼 중간에 준비를 하다가 대학원에 오고 이런 경우가 오히려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 그래도 이제 다른 과에 비해서는 이제 대학원 진학률은 좀 높은 편이다. 요새 대학원 거의 네. 안 가잖아요, 특히 문과는. 네, 그렇죠. 뭐, 네. 뭐 5%도 안 가는 것 같던데. 근데 하나 좀 높은 편이다.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네, 오늘 뭐 여기까지 좀 제가 한번 예상 질문 내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은 발표자한테 질문을 했었고요. 혹시 뭐 다른 지금 함께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질문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석사까지 한 고급 인력의 이야기는 듣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입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뭐 특정 대학과 좀뭐 연락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심리학 전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기다려 보도록 하죠. 하시고 뭐 DM으로 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채팅창에 띄워주시면 제가 전달을 아니면 보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플라이에서 나가게 되면은 1학기까지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2월에 다 끝냈네요. 네. 장학금 걸려 있어서. 장학금이 걸려 있어서 네.
이쪽 심리학 쪽도 뭐 요새도 일단은 미국 쪽으로 많이 가는 편이에요? 아니 뭐 다른 나라도 좀 가나요? 네, 미국 쪽으로 많이 가는 편이고, 최근에 코닥 임금 인상이 굉장히 큰 화두여서 그 박사를 하면서 풀펀딩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같은 영어권이라도 미국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음, 이제 보통 그러면 한국에서 박사하시는 분들은 잡이 있는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아이고야. 근데 석사 끝나고 바로 박사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고, 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석박사 통합과정이라고 해서 또 통합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쭉 공부를 이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런 그 꼭 이제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박사로 돌아온다기보다 정말 공부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예,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오래됐지만 만약에 본인이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다면 이 활동은 내가 꼭 생기부에 넣어보겠다. 그때는 미처 못했지만 아니면 그때는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의미한 것이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나는 고등학교 때 했던 활동이 음, 제가 무슨 연구 과목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연구 과목에서 제가 비교 문화 이런 질적 연구 같은 거를 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 그 법과 정치 교과서를, 한국 교과서, 미국 교과서, 어느 나라 교과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어떤 과목, 어떻게 다르게 가르치고 이게 어떻게 학생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썼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비교 문화적으로 또 의미가 있고 좋은 소재일 것 같은데 제가 그때는 또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하고 법과 정치면 심리학과 거리가 멀 것이다 해서 제가 그 카드를 써먹지를 못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본인이 뭔가 꼭 특히 외국어 고등학교에 뭐 다니거나 이런 자기 본인의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과가 있는 경우에, 그 과에서만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을 텐데, 그 활동을 좀 본인이 하려고 하는 과와 잘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됐고,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그런 능력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좀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카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래서 그게 조금 후회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음. 설명을 너무 잘해서인지 아니면 내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별로 특별히 질문들을 주시는 건 없어서 그러면 오늘 일단 소중한 우리 설명의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요. 네. 네, 그럼 우리는 또 유학하기 전에 한번 꼭 얼굴을 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설명회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